자, 23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 20강이 훌쩍 넘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쯤 되면요, 이제 조선시대 중기로 돌입합니다. 우리 전기에 공부했던 내용들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 조선의 건국 과정이 일단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쯤이면 다시 리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최무성 나오고요. 위가 나오죠. 위, 최무성, 위가 뭐예요? 철령위 설치 통보에 따라서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졌고 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 마지막 과일조화 이렇게 정리하면 과이조한 건국 과정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궁궐 관련돼 가지고 경복궁과 창덕궁 공부했었죠. 창덕궁 조합 경선 인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창덕궁의 조합을 경선하는 걸 인정한다. 뭐 이렇게 말 한번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들 정리하였죠. 경복궁은 종묘 사직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국왕의 업적 가운데는 재상권과 왕권의 어떤 대립이었다. 그래서 재상 중심의 도평의사사의 태종 때의 사관원 독립사, 세종대왕 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성종 때 살인파 등장. 요 흐름에서 의사라고 하였으며 이 시기의 특징 가운데 개국공신, 그죠? 개국공신, 그다음에 정명, 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정명 공신이 있었죠. 그래서 정남공신부까지 이어지는 25세기의 훈구파의 성립까지 우리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즉 개정명 정이죠. 정사공신, 좌명공신, 정남공신까지. 그래서 훈구의 시대였어요. 하지만 살인파가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했죠. 바로 누굽니까? 김종직이죠. 예,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15세기를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 이후에 성종 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지악법이라는 4가지의 책을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었죠. 국조 오래의부터 경국대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경국대전 체제를 공부하면서 중앙 정치 조직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어떤 그 관청과 그 임무 기능에 대한 내용, 지방제도, 과거제도, 교육제도 공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5세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61페이지 제목 조선의 정권 교체, 붕당 정치의 성립입니다. 자, 붕당 정치라는 건 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같은 학파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학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만든 거 친구란 뜻이죠. 붕이라는 게 벗붕자니까 붕우 유신할 때 그 붕자예요. 그래서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했다. 그럼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 말하냐면요. 이 붕자가 바로 지방에서 성장한 사립대학 서원입니다. 그래서 붕자에다가 밑에다가 서원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서원 출신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거든요. 이건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사립학교예요. 그럼 서원 출신들이 친구들이 같은 학파니까 붕이 되고요. 이제 당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개념의 당이라는 뜻으로 이런 서원 출신들이 어떤 당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서원,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고 그 사람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당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적 개념은 뭡니까?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건 뭐예요? 관악이죠. 바로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이라고 부르는 이 관학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대학 출신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그런 공신으로 책봉된 이유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세기 공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개국공신, 정사공신, 그다음에 좌명공신, 다시 정난공신 등등이 있고 또다시 전국공신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는 공신 집단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공신 집단들이 형성되고 이 특권이 세습이 되면서 정권을 잡았던 게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방 서원 출신들이 약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과거에 합격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사림이라고 부르는 지방의 사림 세력, 이 사림이라고 부르는 건 본래 사대부 지림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부의
숲이란 뜻으로 사대부 하면은 하나의 어떤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림이라는 말 자체가 무리를 이루게 됐다 해서 당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정치 무리. 그래서 사림들이 중심이 되어 붕당을 결성하게 된다는 건 사림이라는 말이 붕당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는 다른 말로 사림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붕당 정치라는 건 공신들이 주도하는 훈구 정치가 아니고요. 공신 정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훈구 정치라는 말은 공신 정치라는 말이 되고, 붕당 정치라는 말은 살인 정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공신들은 조선 개국 공신 세력이고, 살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공신 아닌 조선 건국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살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현상을 붕당 정치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과정은 뭐겠어요? 자,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자, 15세기는요. 훈구가 주도하는 시대예요. 훈구가 뭐라 했죠? 공신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6세기를 하게 되면 16세기 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 16세기 전기는 바로 이 훈구가 유지가 돼요. 훈구가 유지가 되면서 이 살인들과 투쟁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들은 붕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방 출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살인들과 투쟁하는 시기가 되어요. 그래서 훈구와 살인이 투쟁 시기가 되고 이때 살인들이 전기까지는 패배를 당하면서 살인들이 화를 당하게 된다. 화라고 하는 거는 큰 화를 당하였다.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훈화 그러면 훈구파가 화를 입었다는 말이 될 텐데 사화니까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화는 말 그대로 몇 번 있었냐면 사화라는 말답게 4번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4대 사화라고 하고 플러스 2개 정도를 더 보기도 합니다. 이 사화를 거치면서 결국 중기 이후 16세기 중반 이후엔 살인들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붕당 정치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살인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파가 어느 쪽 학파냐에 따라서 경기 학파냐 아니면 영남 학파냐로 나눠져가지고 이 살인들이 경기 학파는 서인이라고 부르는 붕당을 형성하게 되고 영남 학파는 동인이라는 붕당을 형성하게 되고 다시 동인들은 둘로 나눠져서 남인이라고 하는 붕당은 나눠지고 여긴 다시 북인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임진왜란 전까지 우리나라는 살인들이 자체 분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둘로 분열됐다가 다시 동인이 둘로 분열되면서 하나, 둘, 세 개라는 삼붕당 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당쟁을 일삼았다. 당파 싸움이 격렬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 바로 우리 살인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살인들이 크게 세 개로 나눠져가지고 싸우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동화책이나 위인전기 이순신 장군 위인전기 읽다 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이후 조선 침략을 회책하였어요.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당시 조선의 조정은 당파 싸움만 일삼고 있었지요. 서인이니 동인이니라고 하며 당파 싸움을 일삼고 있어서 임진왜란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 조선을 구원해줄 위대한 장군 한 분이 등장하였으니 그건 바로 이순신 장군이셨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레퍼토리예요. 당파 싸움을 일삼고 있던 당시 조선의 병신 같은 처참한 조정, 정부 모습.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등장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5세기에 제가 지금까지 방금 공부했던 건 이 훈구 시대를 공부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16세기로 가면서 16세기 넘어가면 제목이 조선의 정권 교체 붕당 정치의 성립이라고 한 것은 바로 살인파로 권력이 이동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 전기는 훈구와 살인의 권력 투쟁기, 그러니까 과도기가 되겠죠. 살인들이 4번 싸워서 4번 다 졌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면서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조선 중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 61페이지의 내용은 살인파가 훈구의 권력 독점에 대항해서 도전하는 시기, 그래서 살인의 훈구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챔피언은 훈구파지만 도전자가 살인파인데 4번 연속 도전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두 패배를 당하였죠.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들 순서가 태정, 태세, 문단세 여기까지는 5천만 명 국민들 중에서 5천만 명이 할 수 있다는 태정, 태세, 문단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성, 연중, 임명선. 그럼 이건 5천만 명 중에서 절반 정도로 이제 줍니다. 2,500만 명 정도가 할 수 있다는 예성연중 임명선이거든요. 그럼 예성 우리가 성종 때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 뭡니까? 연중 임명인 거죠. 그래서 자 16세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16세기 초 연산군. 자 거기 보면 61페이지가 그렇죠. 그 다음 연산군 다음 중종. 그 다음 인종. 그 다음 명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중, 임명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선조거든요. 임명, 선까지 쓰면. 근데 여기에서 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중, 임명이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연중, 임명 피해예요. 연중 매년 장마로 인하여 집중호우로 인하여 연중, 임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중, 임명 피해 그게 바로 뭐예요? 사화입니다. 그래서 살인들이 훈구와 싸우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게 바로 명종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종 때까지 4대 사화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본은 4번에 걸친 사화의 흐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연도를 이렇게 정리할 때 1498년 사화, 1504년 사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60갑자에 따라서 당시 연도를 표기했기 때문에 1498년 사화는 무년 사화라고 부르고요. 1504년 사화는 갑자년 사화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4, 5, 6, 7, 8, 9, 0, 1, 2, 3 이렇게 해서 또 딱 10개이기 때문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딱 10글자거든요. 그래서 갑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4년으로 끝나요. 무로 끝나면 무조건 무로 시작하면 8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1498년 사화고 1504년 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오년에 사화가 발생했고 갑자년에 사화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오사화,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그럼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난 배경은 당연히 훈구의 권력 독점에 훈구의 어떤 독점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살림의 이런 권력 독점에 대한 살림의 도전이라는 거죠. 도전하면 이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며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패, 훈구파의 부패와 비리를 부패를 비판하면서 이게 도전하는 요 대립이 바로 훈구와 살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이겼어요? 훈구파가 이기고 살인파가 작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요즘 말로 하면 여당이 정권을 계속 장악하는데 야당이 계속 도전하다가 여러 번 패배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오사화에 대한 얘기, 갑자사화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연산군 때예요. 연산군 그러면 사실은 좀 일화가 전해지죠. 성종의 큰아들이었는데 성종에게는 처음에 윤씨라는 부인이 계셨어요. 근데 윤씨가 이 연산군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 윤씨가 뭔가 산후 우울증 같은 게 걸리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성종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제가 아까 인목이라고 썼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인수대비입니다. 인수대비. 그래서 인수대비가 요 윤씨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와 그 며느리인 윤씨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이 윤씨를 미워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윤씨가 별명이 패비윤씨예요. 그러니까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걸 폐위당한 왕비라고 해서 패비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패비윤씨가 쫓겨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왕실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부었다고 해서 윤씨를 사약을 먹여서 죽였어요. 근데 이 윤씨가 사약 먹고 죽기 직전에 제가 피를 토하면서 본인이 입고 있던 소복 있죠. 그 속에 이렇게 피를 막 토하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친정 엄마가 신씨거든요. 친정 엄마한테 언젠가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내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되면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 애미의 원수를 갚게 어머니 도와주셔. 했더니 엄마가 알겠습니다 마마 이러면서 그 피를 토한 그
죽을 때 입었던 소복을 가지고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도망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어느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연산군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연산군이에요. 예. 그래서 연산군이 우리나라의 폭군 중에 하나죠. 예. 폭군 연산군. 예. 그래서 연산군이 하는 악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연산군이 그 여자를 되게 많이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많이 밝히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운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운평이 뭐냐면 기생제도인데 전국에 제일 이름나고 아름다운 기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관직을 줬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연산군에게 잘 보이려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성들이 해가 지고 초저녁이 될 때쯤 되면 청사초롱을 들고 지금의 경복궁 있죠. 이 광화문 앞에 이 경복궁에 있는 문으로 줄을 지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한 노인이 저렇게 청사초롱이 흥청될수록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청사초롱이구나. 이래가지고서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야 배기겠느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흥청인이라고 하는 관직, 그래서 청사초롱을 들고 들어가는 흥청이와 그 다음에 그 고위 관직자들을 말처럼 타고 다녔던, 그러니까 이를 비판하는 고위 관료들을 말처럼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말 역할을 해주는 공문 양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들이 흥청인이 운평인이라는 관직을 받으면서 나라의 공무원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뭐겠어요? 저기 이북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운영하는 뭡니까? 기쁨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쁨조가 많은 높은 관직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같은 인간들이 사실은 연산군 같은 인간들인 겁니다. 폭군 연산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애들이 기쁨조 운영하듯이 흥청인이 운평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명했던 말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때입니다. 흥청이면 망청이라. 청사초롱이 높이 올라갈수록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청사초롱이라. 이게 흥청망청을 그런 말을 뒤이어서 남겨지게 한 연산군 때의 상황인 거예요. 이만큼 엉망진창인 사람이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폭군 연산군 때 이 살인파의 도전을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 훈구파 세력들이 이 살인들이 먼저 죽은 이 성종 임금의 실록을 편찬할 때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된 사건을 중국의 고사를 빗대어서 비판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였냐면 조, 의제, 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대표적인 필화 사건이라 그래요. 이렇게 글을 잘못 써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인데 조의제문이란 조자가 추모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추모합니다. 그 의제를 추모합니다. 그럼 의제가 누구냐면 진나라가 망하고요. 중국에서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성립될 때 한나라를 세운 농민 출신 유방과 귀족 출신 항우 사이에 있어서의 대결이 홍문지회라는 대립이 있어요. 누가 먼저 관중지방에 돌입하느냐 가지고 경쟁을 했었을 때 일입니다. 근데 이때 결국 유방이 이겼지만 항우에게 자리를 양보해서 항우가 초패왕이라고 하여 그 패왕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패왕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 의제라고 하는 어린 황제 왕을 죽이면서 자기가 초패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항우가 어린 의제라는 그런 황제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것 때문에 그러한 의제를 만나서 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씁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썼냐면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들어봤죠? 전시관에 성종이 어렸을 때 성종을 가르쳤던 사부님, 스승님이 김종직이죠. 근데 김종직은요, 이미 이 연산군 시절에는 이미 사망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쓴 이 김종직이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라는 것을 김종직이 죽은 다음 그 제자였던 김일손, 원핸드, 김일손이가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어떤 그 책임자 중에 하나가 되면서 스승이 쓴 조의제문을 실록에다가 수록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심정적으로 김종직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남 살인파니까. 그래서 이 살인들은 훈구파를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훈구파가 형성되게 된 하나의 계기인 이 정난공신 세력들, 한마디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왔던 이 훈구 세력을 비판하면서 조의제문을 쓴 건 분명해 보여요. 그거는 빼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이 단종 임금이 그 죽임을 당하고 세조가 왕위에 올랐다고 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든 거는 분명히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비유를 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명백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훈구들은 눈치챈 겁니다. 김종직이 이 정난공신 세력, 정난공신으로 성립된 이 훈구파의 정권 장악이 사실은 불의한 것이다.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걸 그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씀으로써 은연 중에 비춘 것을 눈치채서 그 제자들이 성종실록에까지 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수록했다는 것은 바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세조의 왕 이후에 즉위 이후에 등용되었던 그 즉위했던 여러 왕들의 정권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을 것까지는 않지 않느냐,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당시 왕이 누구예요? 흥청망청의 대명사인 연산군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조의제문을 쓴 그 새끼 잡아와 있겠지. 이렇게 잡아와. 예, 전하. 근데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이 역적놈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연산군이 그래? 누구 맘대로 어명도 없이 죽으라고 했느냐. 야, 거기 무덤에 들어간 김종직 그 시신이라도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김종직의 시신을 파헤쳐가지고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가져와가지고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옷을 입힌 다음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시체에 목을 잘라버립니다. 죽은 김종직을 다시 참수하는 처참하면서도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때 송장이 된 김종직이 시신이 되어서 완전히 부패하기 직전 상황에 그 시신 김종직이 무릎을 꿇린 채 그 시체가 결박된 상태에서 이 망나니에 의해 목이 떨어지는 그 시체에 목을 치는 이 장면을 당시 경상도에 있는 많은 김종직의 제자들과 김종직을 존경하는 영남 유생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김종직의 시체가 목이 떨어지는 그 장면은 영남 살인들에게 주었던 그 충격은 매우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앙하는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친일파들이 말이야 김구 선생의 목을 다시 치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도 강렬하면서도 이 충격이었고 잊지 못하는 장면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종직이 부관참실 당한 이걸 부관참실하는데 부관참실한 도끼로 관을 쪼개고 시체의 목을 친다 이 뜻이거든요. 이 김종직의 부관참시는 영남 살인들에게는 김종직을 히어로, 영웅으로 떠받들게 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남 살인의 상징이 바로 김종직이 된 거예요. 이걸로 그치지 않고 그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 김원핸드, 이 김일손이 결국 끌려와서 그 본인이 썼던 그 팔부터 잘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 팔로 조의제문을 성종대왕실록에 실었느냐? 그 팔을 잘라야겠다. 내 그 팔은 가져야겠다. 그래서 팔부터 잘랐습니다. 그래서 김일손이 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죽임을 당했죠.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시작된 사화의 시작, 무오년 사화,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연산군 때 4대 사화에서 무오사화라고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무오사화에 밑에 해설이 잘 쓰여 있죠.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제자 김일손마저 손부터 잘리는 참혹한 형벌을 당하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입니다. 무섭죠?
두 번째 사화입니다. 두 번째 사화는 사임들이 또다시 화를 입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는 자 방금 연산군의 어머니인 생모 윤 씨가 억울하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시다. 윤 씨가 죽었어요. 새약 먹고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성종이 엄마 말을 잘 들었죠. 그래서 성종이 자기 옛날 부인 이혼한 자기 옛날 부인에게 사약을 갖다 줍니다. 택배로. 그래서 패비윤 씨가 그 사약을 먹고 죽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산군 앞에 누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때 그 피를 토하고 죽었던 자기 딸의 소복을 고이고이 수십 년간 갖고 있었던 이제는 얼굴이 완전히 늙어서 귀신처럼 바뀐 평생을 분노와 원한으로 살았던 그 친정어머니 신씨 부인이 연산군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역사는 뭐라고? 분노와 원한의 역사다. 복수와 복수의 역사가 바로 리벤지, 끊이지 않는 continuous, constant 리벤지.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복수 아닙니까? 다 복수입니다. 다 복수예요. 원한이에요, 원한. 그래서 바로 패비윤 씨, 거기 잘 나오죠? 연산군 생모인 패비윤 씨의 사사 문제로 발생하였다. 바로 패비윤 씨의 사사 사건. 어머니죠. 연산군의 친엄마.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아빠랑 친할머니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비윤 씨의 억울한 죽음과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살인들은 왜 죽었느냐? 억울하게 우리 엄마가 죽을 때 니들은 뭐 했냐 이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언론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고 잘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막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무서우면 집권 초기니까 언론이 잘 못 쓸 수 있죠. 괜히 이재명 대통령 비판했다가 혹시 필화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던 3사에 대하여 니들은 나한테 바른 소리 많이 하더니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우리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는 니들은 그러면 그 대해서는 뭐 정당하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때 언론 관직에 있던 놈들 다 나와. 이래가지고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하여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굉필이 이때 또다시 처형당하게 됩니다.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조의 제문에서 처형당했고 갑자사화 때 패비윤 씨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당시 3사 언론의 핵심이었던 김종직의 제자 김굉필이 또다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 김일손, 김굉필로 이어지는 이 영남살인 계보가 이때 모두 다시 화를 당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갑자사화는 누구에 대한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었느냐?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수를 내가 어머니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갚자. 패비윤 씨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자. 그래서 갑자사화 이렇게 외워봅니다. 근데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연산군이 이 제도 유지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연산군이 결국 쫓겨납니다. 그 쿠데타입니다. 일종의 혁명 쿠데타인데 이걸 조선시대에 뭐라고 불렀냐면 반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정이라는 건 올바른 임금으로 다시 돌린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역적이죠. 그래서 올바른 임금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506년 중종반정이라고 그래요. 중종은 누구냐면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성종 임금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성종의 또 다른 후궁, 그 후궁의 아들이 중종입니다. 진성대군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이 성종 임금의 두 번째 아들로 왕이 올랐는데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19세이고 이때가 1506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543년까지 본인이 왕을 했으니까 거의 한 27년 이상 왕을 했죠. 그래서 50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중종입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여인천하 시대인데 이 중종 임금이 왕에 올랐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됐다기보다 지금 치면 고3 때 왕이 됐고 옹립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때 이 공신들을 뭐라 하면은 바로 전국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공신들이 있으니까 전국 공신이라고 부르는 반정 공신들이 이제 형성됐으니까 아직은 어느 시대예요. 공신이 있으니까 훈구파 집권기죠. 그래서 이 훈구파 전국공신이라고 부르는 이 반정공신들이 중종을 옹립한 공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화가 전해져요. 19살밖에 안 됐던 중종이 왕이 된 다음 이 전국공신들, 이른바 반정공신들이 3공신들이 있거든요. 박원종을 필두로 하는 그 공신들이 어전회의, 조정회의를 하고 국무회의 같은 걸 마치고 나갈 때까지
일어서서 퇴장할 때까지 중종임금은 서서 그들을 이렇게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왕이 신하들이 나가는데 일어서가지고서 그들이 나갈 때까지 이렇게 서 있어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왕권이 매우 약했으며 이런 전국공신이라고 불리는 반정공신들에게 왕이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살인파가 있었으니 이 살인파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누구냐? 조광조였습니다. 참 이름이 기묘하죠. 앞으로도 해도 조광조고 뒤로 해도 조광조고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기묘한 살인파 조광조라고 합니다. 기묘한 살인파 조광조니까 이 조광조와 관련되어 있는 사화는 바로 기묘사화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아주 기묘한 이름을 갖고 있는 조광조니까 기묘사화는 조광조이다. 그러면 이 조광조의 개혁은 어땠는가? 조광조의 개혁은 더 기묘했어요. 그래서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란 바로 이 기묘한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뜻한다. 그래서 그 사화도 기묘사화라고 한다. 이 연도겠죠, 당연히. 1519년입니다. 이 모습을 조광조가 보면서 이 중종의 그러한 훈구파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여러 사례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조광조는 이 중종에게 이런 청을 드립니다. 작금의 이 세태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방송이나 언론 보도 기사 한 줄 내지 못하는 당시의 언론관들은 기자나 방송기자나 뉴스에 그 운영할 자격이 없다. 니들이 무슨 방송국 신문 기자, 무슨 기자냐 언론이냐. 저를 포함하여 모든 3사의 관원들을 전원 모조리 파직시키십시오 라고 했대요. 우리는 언론 자격이 없습니다. 저런 훈구파들의 권력 독점과 권력 남용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 언론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파직시키시옵소서라고 했대요. 저를 포함하여. 이 말을 들었던 중종임금이 뭔가 속이라도 뻥 뚫린 것처럼 조광조의 이 상소문을 보고 크게 호탕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웃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상소문을 올린 조광조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조광조에 대해서 다시 이름을 각인받게 됐던 거예요. 물론 조광조의 상소문으로 인해 3사 관원 전원이 파직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조광조 때문에 당시 3사 관원들은 모조리 짐을 싸서 집으로 가야 했어요. 단 얼마 안 있어 중종은 조광조를 홍문관원으로 복직시켰습니다. 홍문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앞에서 공부한 거. 국왕이 뭔가를 질문하게 있거나 했을 때 물어보는 관청이죠. 바로 경연을 주로 담당하는 관청이기도 했고요. 바로 이 조광조가 홍문관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국왕의 측근이 되었던 겁니다. 홍문관, 즉 옥당의 관원으로서 국왕의 측근으로서 국왕과 일거수일투족, 침식마저 같이 하면서 국왕에게 필요한, 중종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자, 누가 생각나는 대목입니까? 김종직과 성종 사이의 관계가 생각나는 대목이죠. 바로 중종과 조광조가 그러한 관계였어요. 나이 차이는 한 10살쯤 조광조가 많았습니다. 조광조는 29살이었고 중종은 19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중종은 홍문관원이었던 조광조를 정말 파격적이게도 너무나도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취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조치가 파격적이다. 검찰총장에 누구를 임명하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가 임명하였다. 또 뭐 방송문화진흥위원장 누구를 임명하였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걸 막 누가 임명했는데 이건 파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광조는 진짜 파격적이었습니다. 29살에 사헌부의 수장이었던 대사원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대사원이 어떤 관직입니까? 지금 치면 감사원장, 검찰총장입니다. 파격적인 인사조치였어요. 그래서 바로 조광조가 임명이 되었던 거죠. 검찰총장이자 감사원장이니까. 그럼 조광조가 뭘 했겠어요? 중종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럼 조광조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느냐? 조광조의 개혁이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여기 써보겠습니다. 조광조는 살인파죠? 살인파의 목적, 조광조는 바로 훈구 세력들을 모조리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이 조선 땅에 구현하는 것이 이 조광조의 목표였어요. 한마디로 훈구파를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게 조광조의 목표였던 거죠. 이걸 위해서 조광조가 내세웠던 정치를 도학정치라고 한다. 혹은 공론정치, 혹은 살인정치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냐. 조광조와 비슷한 조광조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따로 정리할게요. 밑에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그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을까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 반정을 일으킨 전국 공신들을 완전히 엘리시키는 거, 이게 조광조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조광조는 자기 세력, 살인들의 세력을 더 늘려있겠죠. 그래서 혈량과라고 하는 중국의 한나라에서 시행했던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문제. 이 한문제라는 황제가 조조 혹은 가의라는 신하들을 등용하면서 시행한 일종의 과거제도 같은 건데, 이 과거제도가 과거가 아니라 추천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혈량과라고 합니다. 혈량과. 그래서 이거는 추천제입니다. 중국 한나라 4대 황제 한문제가 시행한 고대 중국에서 시행했던 추천제도를 여기에서 조선시대에 다시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혈량과를 통해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살인들입니다.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추천을 하고자 했고, 또 혈량과뿐만이 아니라 과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승과, 승려들을 과거 보는 이 승과를 폐지하고자 했었습니다. 승과를 폐지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당시 승과는 누가 승려들을 신봉했냐면, 불교를 누가 신봉했냐면 훈구파들, 공신들이 불교를 신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후원하는 그런 불교를 완전히 없애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또 불교와 비슷한 소격서라고 하는 이 세조가 만든 도교 제사 기구가 있죠. 이것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주로 했던 건 바로 혈량과를 통해서 살인 세력을 넓히는 것, 그리고 승관이 소격선이라는 불교와 도교를 후원하는 이 공신 세력들이 후원하는 종교 등과 사상을 아예 이 땅에서 없애는 것, 이게 바로 조광조의 개혁 중에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리학, 그러면 불교와 도교가 아닌 조광조가 뜻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어요? 바로 성리학 이상 국가, 성리학을 최고로 삼는, 성리학 국교로 삼는 이상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를 위해서 필요했던 책이 바로 소학과 주자가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학 주자가래라고 하는 성리학 교과서를 보급하는 일을 시행하기도 했었고, 또 향약을 실시하고자 했다 등입니다. 급기야는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인 공신 세력들의 근원을, 이데올로기를 파괴하고 공신 세력들이라는 훈구 세력들의 사상을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훈구 세력들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사건, 그게 바로 뭐였느냐? 위훈 삭제입니다. 위훈 삭제가 뭐냐? 거짓, 가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위작이야. 야, 위선 떨지 마 할 때 그 훈 하면 공신. 가짜 공신들을 공신록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 바로 대사헌 조광조의 정책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 원장이고 검찰총장이니까 바로 뭘 조사했겠어요? 이 전국 공신들. 반정을 일으킬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실제로 쿠데타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반정을 일으키는데 가담하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그들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신의 이름에 올렸던 사람들이 전체 100명 중에서 약 8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6명 중에서 87명이 사실은 가짜 유공자들이었어요. 뭐였느냐? 국가 유공자 자격을 가지면 안 되는 인간들이 80%가 넘는데 가짜 국가 유공자로 책봉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이걸 전수조사하면서 가짜 국가 유공자들을 모조리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특혜, 특권 이런 걸 몽땅 다 몰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광조의 마지막 최후의 개혁 정치인 훈구파를 소멸시키기 위한 가짜 유공자 색출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훈구 세력들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과 동지들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훈 삭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 앞으로에도 조광조, 뒤로에도 조광조라는 이 기묘한 이름을 갖고 있는 조광조의 개혁은 더 기묘했다. 첫 번째, 자기 세력을 넓혔다. 혈량과. 두 번째, 훈구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불교나 도교 행사를 폐지하였다. 세 번째, 그들 자체를 없애고자 했다. 삭제하고자 했다. 위훈 삭제. 알겠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이 조광조의 개혁은 온건적입니까? 급진적입니까? 아주 급진적이었죠. 왜? 조광조의 개혁 정치니까 급진개혁이었어요. 이게 조광조의 개혁이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서 보니까 잘못된 건 없죠. 잘못된 건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 조절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민도는, 혹은 당시의 조정의 상황은, 이
이 백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이 훈구 세력들의 권력의 독점과 운영은 이미 당연시됐던 거였어요. 마치 일본의 자민당처럼. 근데 이 조광조가 야당 세력으로 본인이 정권을 29살에 잡다 보니까 또 20대였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데 20대는 뭔가 급진적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20대 때. 네. 아주 급진적이었습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고 이랬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어쨌건 조광조가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을 하면서 조선에 어찌 보면은 조선만이 아니라 쭉 이어져 왔던 불교 행사나 도교 행사를 아예 없앤다던가 그리고 그걸 후원하던 개국공신 세력 혹은 전국공신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그 가짜 유공자들 찾아내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훈장을 몰수하고 훈장증을 모두 폐기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특권 특혜를 몽땅 다 없앴다는 것은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거의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궁지에 몰리게 된 유훈들이라 하더라도 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조광조를 역으로 치는 것입니다. 조광조를 뭘로 치면 되겠어요? 역적으로 몰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할까요? 예, 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위훈 삭제 위기에 처했던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의 이러한 개혁은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으로서 이것은 조광조가 뜻이 분명히 다른 데 있는 것이다. 바로 조광조 본인이 왕이 되려고 일으킨 쿠데타다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근데 증거가 없죠.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요, 증거를 조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였냐면 나뭇잎에다가 남곤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위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라가지고 주초위왕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꿀을 이런 식으로 발라가지고 이 꿀을 좋아하는 벌레로 하여금 요거를 갉아먹게 해가지고 빵 뚫리게 해요. 그럼 주초위왕이 뭐냐? 이 주초를 합치면 조가 되고 조가 뭐가 되려고 한다?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나뭇잎에 이 글귀를 새겨가지고서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사실 지금을 치면 말도 안 되죠. 증거 조작이고 말도 안 돼. 무슨 제가 그랬잖아요. 뭐 세상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뭐 이상한 자연재해라든가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이게 증거 채택이 돼가지고 결국 조광조가 역적 혐의로 전라남도 화순 능주로 귀양을 가게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약을 보내가지고 조광조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조광조가 너무나 억울했던 나머지 나는 역적이 아니다. 이거는 전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본인을 믿고 의지하던 중종 임금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보내고 설마 했던 거예요. 근데 중종이 최종 사인을 해서 조광조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광조가 죽기 전에 물어봤어요. 지금의 영의정은 누구인가? 지금의 3사 사헌부의 대사원은 누구인가? 지금의 승정원의 도승대는 누구인가? 다 물어봤겠죠.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는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면요. 본인이 삭제했던 그 위훈들이었습니다. 그 위훈들이 권력의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조광조는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약은 전하께서 보내신 것이 맞다. 내가 묵고 있던 방에 군부를 집혀라. 그리고 사약을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아니었는지 사약을 먹고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광조의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을 갖고 왔던 의군부의 도사가 와서 목을 졸라서 조광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조광조가 놔라. 전하께 없어. 나를 그나마 마지막에 생각하시어 내 시신이라도 온전히 보존해 주려고 하신 것인데 내 놈이 과연 뭐라고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 몸에서 손을 대지 마라. 대신 사약을 한 사발 더 가져와라. 해서 조광조가 사약을 2사발을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긴 조광조의 유언이 있는데 임금 사랑하기를 내 어버이 사랑하듯이 했고 백성 나라 걱정하던 것을 내 집안 걱정하듯이 하였노라. 이 땅에 밝은 해가 비추고 있으니 언젠가 이 땅 내 마음을 환히 비추리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역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중종은 왜 조광조를 죽였는가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믿고 의지하던 조광조인데 바로 그 위훈이라고 하여 조광조가 삭제를 시도했던 그 인간들이 바로 중종을 왕위에 앉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위훈이 되는 순간 그 위훈들이 왕위에 앉힌 중종도 가짜 임금이 되는 거예요.
위훈 삭제는 중종이 보았을 때 자기를 삭제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을 것이고 나를 삭제하는 순간 조광조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광조는 그거를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인하여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조광조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적은 아니고 급진적인 개혁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턱이 사각턱이에요. 그리고 입술이 일자 입술이고 눈도 작습니다. 이게 조광조입니다. 근데 조광조의 그런 관상은 고집이 매우 센 인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본인의 신념을 절대 꺾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조광조를 이런 처참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었죠. 한편 조광조가 죽은 지 2년 뒤인 신사년에는 신사무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당시 좌의정이었던 안당이 아들이 있어요. 그 안척염이라는 아들이 조광조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두둔을 하다가 그만 조광조 일당으로 엮여져서 안당과 안척염이 부자지간 좌의정이거든요. 좌의정이면 부총리급 되잖아요.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들마저 결국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조광조를 지지하고 두둔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안당과 안척염도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을 신사무옥이라 한다. 이 사람들은 신하처럼 조광조가 이런 나뭇잎에 이게 무슨 증거냐 이런 얘기했다가 결국 같이 싸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조광조가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살인파의 기세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마치 한 알의 도토리가 큰 참나무 숲을 이룰 수 있듯이 조광조가 땅에 묻혔지만 조광조의 뜻은 꺾이지가 않았고 조광조의 뜻을 계승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그 지방에서 조광조의 뜻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어떤 맥락이었는지 서원이라고 하는 지방의 살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드디어 서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조광조의 죽음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광조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럼 서원에서 배운 게 뭐였겠어요? 조광조가 추구했던 성리학 이상 정치, 그 성리학 이상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학문적이면서도 이론의 토대가 이 서원에서 마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해왔느냐?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군 군수인 주세붕이 바로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동네 이름이 백운동이니까. 근데 사실 백운동 서원을 세웠을 때는 그 지역 출신이 누구냐면 경북 영주 풍기 출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갖고 들어온 고려 충렬왕 때 학자인 안향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리학 수용을 한 사람 이름을 안향? 이랬죠. 그 안향이 바로 이 풍기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기군수 주세붕은 조광조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리학 이상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조광조의 뜻을 어느 정도라도 좀 받아들이고 계승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처음 수용한 조광조가 아닌 안향을 제사 지내는 것으로서 뭔가 대체한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광조를 추모하다가는 안당과 안척염처럼 작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원을 만들 때 성리학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던 조광조를 기려서 조광조를 위한 게 아니라 성리학을 이 땅에 처음 갖고 들어온 안향을 제사 지내기 위한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백운동 서원의 시작입니다. 이 서원이 바로 1543년 조광조가 죽은 지 24년 뒤에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기군수 주세붕이 문성공 안향을 제사 지내는 백운동 서원을 세웠어요 라고 하지만 그 안향 뒤에는 조광조라는 이름이 어른거려 보이는 건 비단 저뿐일까요?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기묘사화입니다. 끝으로 명종 때 을사사화를 강의하겠습니다. 얘기하려면 조금 긴데 이것도 빨리 하겠습니다. 중종에게는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반정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부인이 신씨인데 연산군 처남 신수군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쫓겨났고 그 다음 얻은 첫 번째 왕비가 누구냐면 장경왕후 윤씨거든요. 그래서 이 윤씨, 이게 윤씨들이 많아. 연산군도 윤씨가 엄마고, 그지? 중종도 그 첫 번째 부인이 윤씨인데 그 윤씨에서 낳은 큰아들이 인종이거든요. 근데 그 인종을 낳고 윤씨 첫 번째 왕비가 장경왕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컸죠. 그래서 얻은 두 번째 왕비가 누구냐면 윤씨예요. 또 윤씨네? 쓰리윤이죠? 그래서 이 윤씨가 낳은 아들이 중종의 두 번째 아들 명종임금이거든요. 이 윤씨가 바로 다름 아닌 누구냐? 그 유명한 문정왕후입니다.
여인천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 문정왕후예요. 이 문정왕후가 조선에 제가 봤을 때 측천무후 서태후 같은 인물인데 이 문정왕후 무덤이 어딘 줄 아십니까? 태릉입니다. 태릉.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지하철 그 7호선 입구 태릉 입구 있죠. 그 태릉 입구가 문정왕후 입구입니다.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얼마나 그 위세가 컸는지 그 규모가 태릉이라 해서 엄청 큰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거의 왕보다 더 큽니다, 이게. 그 문정왕후의 아들이 명종이에요. 그런데 문정왕후가 실적인 지금 왕비잖아요. 중종의 왕비. 그러면 지금 인종은 먼저 죽은 윤 씨의 아들이고 지금 영종은 지금 현재 왕비의 아들이니까 참 이 인종이 문정왕 입장에서 눈에 가셨을 거라고. 왜? 내 아들이 왕 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똥차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내 아들이 왕 못 되는 거 아니야? 똥차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 똥차를 치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 인종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1544년에 벌써 이 좀 안 좋아. 뭔가 불길하지. 44년이니까 죽어라. 그래서 죽었어요. 갑자기 1년 만에 죽었어. 그것도 문정왕후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갖고 들어왔던 떡을 먹고 죽었대. 그럼 문정왕후가 독설한 거지, 떡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종이 죽은 다음에 명종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요, 이 인종, 먼저 죽은 인종에 그 외삼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삼촌 이름이 뭐냐면 유님이라 그래요, 유님. 그 다음에 명종에게도 문정왕후 남동생들이 있는데 이 명종의 외삼촌도 윤원형이라 그래요. 윤원형이라는 외삼촌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죽은 인종의 외삼촌이니까 먼저니까 똑같은 윤씨니까 어떻게 여기를 큰 윤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 등장한 윤을 작은 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대윤과 소윤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왕은 명종인데 이 윤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여동생과 내 조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 안 됐었어. 그래서 윤임은 목숨을 걸고 이들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윤임이 뭐라 했냐면 문정왕후를 비난했어요. 너 혹시 내 조카 인종임금을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하자 윤원영이 무슨 소리야 우리 누나가. 야 증거도 없이 이상한 얘기하면 사람 이상한 살인자로 몰지 마. 너 미쳤냐? 야 죽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명종 때 명종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있었던 바로 을사년 사화입니다. 을사년 사화. 이게 1545년이거든요. 그래서 1545년이니까 인종이 죽은 바로 다음이죠. 그래서 이 을사년 사화는 먼저 죽은 인종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서 근거 없는데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구나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된 사건으로서 을사사화는 바로 대윤과 소윤의 싸움인데 그럼 이건 훈구파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외척이 외갓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화로 이어졌느냐. 바로 이 윤임을 지지했던 살인들과 윤원영을 지지했던 살인들이 여기서부터 이미 약간 분열 조짐이 보였어요. 이 대윤을 지지했던 살인들은 어느 쪽 살인이냐면 영남 쪽 살인들이고요. 이 윤원영을 지지했던 살인들은 서울 경기 쪽 살인들이었어요. 뭔가 살인들이 벌써 경상도 살인과 서울 살인들이 뭔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들이 각각의 이 대윤을 지지하는 살인과 소윤을 지지하는 살인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윤과 소윤의 싸움에서 경상도 살인과 경기도 살인들이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싸우는, 그러니까 뭔가 2대2의 싸움처럼 보였던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현재 왕이 명종이면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다 죽었어요. 대윤 다 죽고 처형 당하고 대윤을 지지했던 살인들도 영남 살인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를 을사사화라 한다. 을사사화를 이렇게 해서 저는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윤씨들끼리 대윤과 소윤끼리 싸운 사화이기 때문에 윤씨들끼리 얼싸안고 싸운 사화 해서 얼싸사화라고 해요. 그래서 윤씨들끼리 싸우면서 얼싸안고 싸웠다 해서 얼싸사화거든요. 그래서 이 대윤과 소윤끼리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을사사화 내용을 보면 소윤과 대윤, 외척 간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많은 살인이 화를 당하였어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이게 바로 경상도 영남 살인과 그다음에 경기도 살인 사이에 있어서의 대결 양상을 약간 볼 수가 있고 이미 붕당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아직 붕당이라고 하진 않고. 그 이후 을사사화 이후에 이 문정왕후, 제가 했죠. 여인천하의 핵심인 문정왕후. 메이야? 담매에 네가 죽고 싶은 게로구나. 이렇게 했던 그 전인화 씨 알죠? 유동근 씨 남편. 유동근 씨의 부인 전인화 씨가 이 문정왕후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 이러면서 나왔던 메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했던 옛날 여인천하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혹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 문정왕후의 그 권력 남용,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사실 자기 아들이 명종이니까 사실 왕이 누구예요? 문정왕후예요. 여인천하니까 여왕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문정왕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 대자보 같은 게 막 여기저기 붙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붙었냐면 사람들이 다 엄청 많이 다니는 길목인 양재역, 저기 강남에 있죠. 서초구 양재역. 그 양재역 환승센터. 거기가 환승센터인 이유가 거기에서 다 환승해서 다 내려와서 그래요. 그때 양재역이 왜 양재역인 줄 아십니까? 양재역이 그때 있는데 그 중앙의 조정 관리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 말 한번 바꿔 타고 가요. 그래서 거기를 말죽거리라고 합니다. 말죽거리라는 말이 뭐예요? 말을 한번 죽을 먹이는 곳 이런 뜻이에요.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벽사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정왕후의 명종, 자기 어린 아들 명종을 대신하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라는 수렴청정을 비판하는 그런 양재역 벽사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남동생이었던 윤원영이 이거 붙인 놈 누구야? 이거 다 잡아와. 어떻게 잡아요? 실시도 없는데? 그래서 누구를 그 리스트에 올리냐면 이 앞에서 이게 사화를 당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세력들이 분명히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요 대윤파 영남 살인들 있죠. 요 영남 살인들이 또 한 번 타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살인 중에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경상도 살인들마저 이때 모두 일망타진 당하게 되어서서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 경주 출신 이연적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정미사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크게 보면 4대 사화이지만 크게 보면 제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 2개가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4대 사화 어디서 왔죠 제가? 4대 사화이지만 매번에 걸친 사화에서 플러스 2, 2개가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김효사화 이후에 조광조를 두둔하던 사람들마저 탄압을 당한 신사무옥과 이 을사사화 이후에 양지역 벽사 사건을 통해서 문중왕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이 요때 그 을사사화 때 그 살아남은 그 경상도 놈들이 붙은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서 살아남았던 경상도 대윤살인파들마저 일망타진 당하는 정미사화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1547년 정미사화였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정왕후 때가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정왕후가 이제 죽었어요. 철의 여인이었죠? 문정왕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태릉에 묻혔어. 그럼 이제 누가 정치해요? 명종이 정치하죠. 드디어 명종이 친정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좀 특이한 게 엄마가 정치하던 과정에서 아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요. 특이하죠. 네. 이게 아들들의 반란이에요. 반항이에요. 그래서 명종은 누구를 아꼈는지 아십니까? 자기 외삼촌인 윤원영을 아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때 있었던 대윤살인파를 아꼈을 것 같습니까? 예, 명종 임금은 바로 이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명종이 대놓고 엄마가 잘못됐다 얘기는 못했지만 이때 명종이 누구를 아꼈냐면요. 아까 정미사화 때 이현적 죽었죠. 그럼 이현적의 바로 밑에 후배가 누군지 아세요? 이황입니다. 이황. 그래서 명종 임금이 이황을 매우 아꼈어요. 그래서 이 명종 임금이 이황을 풍기군 군수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황이 주세붕에 이어 풍기군 군수가 되었어요. 그 풍기군 군수가 되어 이황이 1,000원짜리 표지무대 아저씨가 내려가니까 거기 뭐 있어요? 백운동 서원이 있었죠. 백운동 서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황이 이때 명종 임금에게 이 백운동 서원은 참으로 그 뜻이 좋은 것이고 이런 게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종 임금한테 이 서원을 지지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라고 편지글을 쓰니까 명종이 이황의 주청을 받아서 오케이, 나 여기 지원해 줄게. 그것도 명종이 경기도가 아니라 윤원영, 경기도, 문정왕후 윤원영 경기도로 이어진 이 라인이 아니라 명종이 누구를 아꼈어요? 이때 죽은 경상도 살인들이 있는 경상북도 영주에 본인이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이걸 뭐라 하냐? 사액하였다. 즉 간판을 하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 앞으로 명종 임금이 경상도 살인들을 지원해 줄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액서원이 바로 주세붕이 만든 백운동 서원이 이황의 주청 아래 이루어진 소수서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명종 말기에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 명종은 누구를 등용할 것임을? 경상도 살인들을 더 등용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게 누구다? 이황이다라는 거예요. 이황.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16세기 전반에 훈구의 권력 독점에 대항한 살인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고 지금 아직 완전 살인 정치로 나가지 못했거든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문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사화가 있었는데 그 사화가 뭐다? 연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4대 사화이고 굵직굵직한 4대 사화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이다. 그래서 무갑, 기, 을인데 여기에다 조금씩 더 추가되면 조광주를 두둔하던 안당 일파가 처형당한 좌의정 안당 안차겸이 처형당한 바로 신사무옥과 또 이 을사사화 이후에 있었던 문정왕후를 비판하는 양지역 벼사 사건 때문에 있었던 정리사화. 그래서 이연적까지 타격을 당한 상황 속에서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에 명종 임금이 이황의 주청에 따라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이라 이름을 바꿔주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 명종의 뜻이 살인들에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무갑기을이라고 외워두시고 기묘사화 때의 신사무 그리고 정리사화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